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동양미술사 제1강 3차 강의로 이제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앞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그 동양의 개념과 범주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예술과 미술의 그 개념과 그다음에 그 내용, 그다음에 그 개념의 변천, 기원, 이런 문제들과 구석기 시대 미술을 잠시 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세계의 문명권이 이제 시작이 돼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중근동과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 문명권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청동기 시대 넘어가는 시기가 되고요. 이 청동기 이후부터 철기 시대 정도까지 이제 이 세계 고대 문명권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디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의해서 그 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신석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3500년 보통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 처음 만든 게 기원전 5000년, 7000년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연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지금 여기 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연안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대에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요 작은 나라들이 이제 분포를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날강 하류 지역과 날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집트가 언제나 하나의 이집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근동과 이집트 문명은 그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 문화가 되기는 합니다. 오늘 왜 여기를 맨 처음에 보냐 하면은요, 이제 이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그 이번 학기 중에 또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의 기원 부분을 하면서 잠깐 살펴보는 예정이고요.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는데요. 이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된 게 여기 홍산 쪽이나 아니면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는 신석기 시대 문명이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에는 이 중국 문화권 안에서도 여러 개의 문명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미술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요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서양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이 동남아 같은 데에 이제 아까 술라웨시 섬이라고 하는 데가 술라웨시가 여기가 되죠. 술라웨시 여기인데 이 일대에서 이제 나오는 예들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청동기 시대 정도의 도시국가와 문명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급 사회가 발전을 하고 본격적인 인류의 그 조형물들이 이 두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이제 날강 유역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이 있죠.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두 개의 강이 있고,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우르와 수메르, 라가시 이런 데 있는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영토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라크예요. 이만큼 이라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 시리아고, 그 밑에 이제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예리고가 있구나. 예루살렘 요 일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그 이집트가 되는데,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세계 문명권은 맞는데 사실 요 일대가 계속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4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고 같은 그 문화가 항상 이렇게 교차하면서 서로 발달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그러니까 그 하류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강 하류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문명권이 발달해서 요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인류 최초의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아시리아가 나오는데, 아시리아 일대가 되면은 이제 이 일대가 전부 다 아시리아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하튼 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이란 쪽, 여기가 이제 이란이 되는데,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라크인데, 여긴 옛날부터 사이가 서로 나빠요. 아주 옛날부터 나빴던 나라들이라 이란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 일대를 기원전 한그 8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6세기 정도까지는 이 페르시아가 모두 다 점령을 해서 이 일대 전부 다 페르시아가 되죠.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 두 번째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는데, 이 제국의 형성이 이 일대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보면 제일 먼저 도시국가 시대에 이제 수메르 미술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발달을 했고요. 기원전 3,500년부터 3,000년 전에 토기 만들어지는데요. 최근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토기가 이제 기원전 5,000년까지라고 하는 새로운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연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 연대는 옛날 책하고 지금 책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최근 책을 참조해서 바꾸면 기원전 5,000년으로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채색 토기들이라서 이런 거를 채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메르 지역을 비롯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처음 만들어진 채도들은 미색, 살색에서 미색 정도를 띈 그 바탕 테토, 이렇게 흰색이 좀 흰색 기분이 좀 많이 나는 그 바탕 테토 위에 젓갈색의 안료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기 보시면 사냥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개나 늑대처럼 생긴 게 있고, 여기 보이는 요거가 뭐냐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새예요. 그래서 윗부분에는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양이 있어서 양과 새, 개와 같은 동물들을 갖다가 그림을 그린 채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채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문양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인류 초기에 그 회화와 공예 기술을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언급이 되는 거죠. 수메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초기 왕조 시대가 기원전 2,800년, 2,300년 정도에 이제 계속되는데,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일단 중요하죠. 도시국가가 되고요. 요 초기 왕조 시대는 대부분 다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금이나 청동을 이용한 그 금속工业품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건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시기에는 각 도시마다 요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이게 강 연안이 있으면 도시국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국가들은 도시 한가운데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에 뭘 모시냐면 신상을 모십니다. 각 도시마다 도시국가의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이따 보실 텔 아스마르에서 나온 그 신상 일괄품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2,70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의 우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이 우르라고 하는 데에서 고분군이 이제 그 왕실의 고분군들이 여러 개가 이제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는 좀 별별 신기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그 신석기 시대 토기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채도인데요.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십자 형태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만자 형태 나오죠. 이 종교적 그 동아시아에서 그 만자 하면은 그 불교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도 더 전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에 나오기도 훨씬 전인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조형물들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먼저 보여주냐 하면, 고대 문명권에서 나오는 이런 조형적인 도식들은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이퀄 기독교라고 하는 도식이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기원 전후에 나오니까 맞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태양의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고요. 그 각각 도시국가가 심볼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아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안들하고 같다고 해서 상징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식물 문양을 갖다가 표현한 걸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기하학적 도안들을 비롯해서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약간 추상화된 동물 형태들 같은 것들이 채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채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사 용기나 의료 용기로 썼던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다양한 토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실생활용 토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왼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이 아까 이 기원전 2700년 전에 그 텔 아스마르 지역의 아부 사원에 봉환이 돼 있었던 신상의 일종입니다. 가장 큰 아부 신이 아마 요 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1년에 뭐 한 10여 개의 그 돌로 만든 석상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현재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소장이 돼 있고요. 그 신상하고 그 다음에 사제의 모습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돌로 만든 다음에 여기 다른 색깔의 돌로 눈을 갖다가 표현을 그 돌을 보석을 감장을 해가지고 눈을 표현을 한 게 특징이고 눈이 굉장히 크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 조형적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신상과 그 다음에 사제상들이 나오면서 신의 형태 크기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조형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맞잡은 형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왕의 조상들 같은 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훨씬 더 후대의 구데아라고 하는 왕의 신상인데요. 개인의 초상 조각이자 동시에 왕의 초상 조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구데아상은 몇십 개가 남아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도시에다가 놔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얼굴에 비슷한 자세의 얼굴로 머리만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얼굴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데아상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이 쐐기 문자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이 쐐기 문자로 그 구데아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통치 업적 같은 것들을 새겨서 기념비적 초상 조각도 역시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르 지역에서 출토가 된 그 기원전 2500년 정도의 이제 유물들 중에서는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우르에서 출토가 된 그 도기판인데요. 이 도기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신전의 공양을 드리러 가는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전쟁 장면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밑에 있는 건 역시 우르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원전 2500년 정도 생각이 되는데 둘 다 대형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단검인데 여기 보시는 금 알갱이를 그 말갱이를 붙여서 장식하는 이런 기법들은 그 누금세공 기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되는 가장 오래된 누금세공 작품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채색 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예 기술과 그 다음에 조형 양식이 이 시기 기원전 2500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고 있는 요것이 우르 지역에서 출토가 된 푸아비 왕비라고 하는 사람의 푸아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 왕비였는데 그 사람의 이제 귀걸이하고 그 다음에 관식을 보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이런 고분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그릇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타출 기법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하프와 같은 악기 형태인데요. 그 나무를 가지고 위에다가는 상감 상아 같은 조각판 같은 거를 붙이고요. 라피스 라줄리 같은 보석과 금박 같은 걸 붙여서 악기를 장식을 한 세공기법이 뛰어난 장신구나 장식품들, 악기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원통형 인장이라고 해서 그 신관이나 신분이 높은 사제, 그 다음에 이제 왕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표지를 나타내는 이 인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인장들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네모난 쐐기판에다가 글자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진흙을 한번 입히고 봉인을 하면요. 그 봉인을 할 때 역시 진흙을 바르고 이 인장을 굴려서 찍으면 이런 양각의 문양이 나와요. 그래서 음각으로 찍힌 이 도장들이 그 당시 왕실에서 또는 사제 계급에서 이제 널리라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이 되었던 이 인장들이 이제 이 지역의 아주 독특한 그 공예품이자 조형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양이 계속 찍으면 찍는 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신상이나 왕의 초상 조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새겨져 있어서 당시 회화를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부분 경우는 1cm 정도, 높이가 1c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주 작으니까 보석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하튼 기원전 2500년 정도 되면 사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에서는 이미 조형 활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보다 더 발달된 양식을 보여주면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사회나 사회 구조나 사회 계급, 그 다음에 그 문화상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고대 문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기원전 1500년 정도의 이집트의 지도를 보시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하이집트하고 상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대가 전부 이집트의 영토가 이 당시에는 됐었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고대 문명 대부분 다 청동기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철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이 히타이트 지역에서 특히 터키 반도, 소아시아 반도, 터키 반도라고 하는 이 현재 터키가 되는데, 여기 소아시아 반도의 산맥 부분에서 이제 히타이트 왕국 시기에 기원전 한 12세기에서 10세기 정도, 뭐 올라보는 사람은 1500년까지도 올려보기도 하는데, 여하튼 철기가 이 히타이트 지역에서 먼저 나와서 히타이트가 메소포타미아를 나중에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철기가 일로도 퍼지고 메소포타미아로 퍼지고 이제 북방으로도 퍼지게 되는데,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이 이제 스키타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쪽이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스키타이, 그 다음에 히타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 이렇게 나눠지는 구도가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가 각 도시별로 각각 도시국가를 형성을 했고, 도시국가들이 그 각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다 있어서 신전과 신이 다 따로따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신교죠. 그러니까 다신교라고는 하지만 한 도시 안에서는 우수한 신이 하나, 중심되는 신이 항상 있었고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파라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계속 신관이자 동시에 정치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파라오를 위해서 그 기자 지역에, 기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하이집트 지역이 되는데, 멤피스 일대 이제 그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것도 이제 요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지역의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계급 사회를 이루면서 고도로 발전을 했고요. 항상 이집트라고 하는 이 일대에 외적이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된 문화를 발전시켰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집트 이 바깥 지역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사막이고요. 여기도 다 사막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안에서만 사람들이 발달해서 여기만 시나이 반도 요 북쪽만 잘 막으면 메소포타미아나 히타이트의 외적들이 이집트까지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었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유일신 파라오라고 하는 물론 여기도 다신교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살아있는 신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들어가는 게 좀 아주 독자적인 그 개념들이 발달을 했고요. 이 신권이자 왕권이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집트에 남아있는 조형예술품들은 아주 초기부터 이 초상 조각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양하게 남아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이 쿠프왕, 피라미드를 지었던 왕 중에 하나죠. 쿠프왕의 연대가 지금 기원전 2500년대인데, 기원전 26세기에 쿠프왕의 그 초상 조각이 현재 하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가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지금도 남아있죠. 쿠프왕 연간에 만들어졌던 피라미드가 이제 뭐 몇 개가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멘카우라라고 하는 왕이라든지 이어지는 그 몇몇 왕조들에서 계속 왕과 왕비의 초상 조각을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쇠기 문자와는 다른 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계속 썼고요. 이 이집트 상형 문자는 언제까지 사용되게 되냐면 로마 시대 정도까지 사용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는 이집트에서 이 문명이 이제 없어지죠. 그리스 문자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자를 사용하진 않아요. 이거는 신성 문자라서 사실 일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왕의 조각들은 왕의 신성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적인 자세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는 언제나 근동이나 이집트 미술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멘카우라 왕에서 보이는 이 조형 양식이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스 미술 같은 거 배울 때 초기 그리스의 뭐 쿠로스와 코레 같은 것들이 이런 양식들을 차용해서 그리스적으로 변형시키면서 발달을 해서 사실 근동과 이집트에서 거의 모든 문명이 발달을 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으로 이어진다고 서양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의 경우에는 언제나 중근동 지역의 이 문화들을 먼저 같이 기원으로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이 이집트와 중근동과의 관계와 이 중국 문명과의 관계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집트와 중근동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가 그 중국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그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왕의 무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을 만들고요. 그 안에 이제 그 황금으로 만든 관이 놓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무덤 사방에는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데요. 미라를 만들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사후세계를, 불멸의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사후를 위해서 만들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탕카멘의 그 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투탕카멘의 관 같은 경우에도 황금관이 하나 안에 들어가고 또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여러 개의 다중관들을 쓰는데 이런 다중관의 사용들은 이집트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 같고요. 황금을 이용해서 만든 관들의 그 여러 가지 장식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뭐 이집트 미술은 워낙 좋은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집트 미술관은 현재 카이로에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를 방문할 수는 없지만 이집트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은 현재 새로운 박물관을 건설해서 내년 정도에 새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이집트를 먼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이집트의 발굴이나 뭐 미술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근동 문화나 이렇게 이집트의 미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현재 연구들은 뭐 근동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들 해요. 연구자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는 학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쐐기 문자도 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의 유물들을 장기 대여해 와서 현재 그 국립중앙박물관 맨 위에 세계문화실을 만들고 이집트 문화실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상설 전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 와중이긴 하지만 시간이 될 때 여기를 한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이집트실을 한번 가보시면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카이로에 있는 중요한 유물들을 여기서 만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에 필적할 만한 좋은 유물들이 몇 점 있으니 그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집트실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집트 미술의 대부분 다 분묘 미술입니다. 그래서 뭐 사자의 서와 같은 책들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신 앞에 가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장면을 그리기도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벽화에 살아있는 이게 이제 파라오의 무덤이면 이게 왕의 생전 모습을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그 생전 모습과 관련된 생활 모습들, 일상생활을 갖다 그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사람들일수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리고 작은 사람은 좀 더 작게 그려서 신분에 따라서 계위를 달리해서 표현을 하는 그 고대 미술 방식이 여기 이미 보이고 있고요. 측면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정면을 같이 섞어서 그리는 이 독특한 이집트식 화법은 이후의 미술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세티 1세의 무덤 내부 벽화들을 보시고 있고요. 이 세티 1세를 비롯해서
룩소르에 있는 여러 개의 이제 왕가의 계곡에 있는 그 무덤들, 왕실 무덤들을 가보면 뭐 전체가 다 이렇게 빽빽히 그림과 문자로 장식을 해놔서 왕이 그 당시 문화나 생활,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실적이고 생생한 미술도 이제 벽화 표현으로 남아있는 예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각종 자료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보이던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이던 것들과는 일단 인체 조형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장신구라든지 신체 표현, 그 다음에 예술 표현 방식도 중근동 지역과는 이집트 미술이 굉장히 다른데,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돼 있고 이렇게 규칙이 있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 이게 왜냐하면 그려야 되는 내용이 있고 왕의 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업적들 그려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그림들을 그렸기 때문에 규칙을 이해하면서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들을 다 이해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그 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이집트 미술과 중근동 미술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2016년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정문 선생님께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난처한 미술 이야기라고 이제 해서요. 시리즈 서양 미술사 책을 내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 1권이 원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미술 해서, 오늘 이제 강의에 나왔던 그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는 그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중근동 지역과 이집트에서 각각 발전했던 두 개의 문명이 처음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아시리아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시리아 제국 기원전 7세기 671년의 지도, 연한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지도를 보시면 히타이트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프러스와 이집트를 포함을 해서 시나이 반도 일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이 전부 다 아시리아 제국이 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 시대에 처음으로 이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제국, 두 문명을 합쳐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물론 아시리아의 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된 가장 큰 기원 중에 하나는 고르디온이라든지 여기 이 프리지아라고 되어 있는 요 일대가 원래 히타이트가 되는데요. 이 히타이트에서 발전한 그 철기 문명이 이 지역으로 오면서 이제 이 지역으로 전해되면서 이제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철기를 바탕으로 한 대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이 수도였던 이 니네베라고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 니느웨 또는 니네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니느웨 지역의 그 도시는 역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고요. 니네베 도성지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일찍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왕궁지, 그 아수르바니팔 왕이라고 하는 제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바니팔 왕 때 이제 궁성지가 발굴되면서 거기서 나온 수많은 그 도서관의 토판들이 있는데요. 그 토판들이 전부 다 런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토판들을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문화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커다란 문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은 그 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이 되는 여러 개의 그 교통로, 그 다음에 상업망의 확장, 그 다음에 이제 교역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급화 사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아시리아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제국의 형성이라고 하는 게 계속 화두가 됩니다. 요 아시리아 제국은 결국 이 옆에서 이제 발전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전부 다 점령당해서 페르시아가 이 일대를 전부 다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트라키아 지역에서 있었던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이 되죠. 여기 마케도니아인데, 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알렉산더가 기원전 4세기에 이 일대를 다 들어와서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이쪽 일대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국이 아시리아,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대제국이 어디냐면 로마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 일대를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시기가 이제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제 역시 동양에서 대제국 형성하는 시기가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기원전 4세기, 3세기 정도잖아요. 기원전 4세기. 그래서 기원전 3세기죠. 기원전 3세기에 진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쯤 이제 중국에서도 제국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요.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까만 점들이 다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들의 연합 내지는 이집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가 있죠.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멤피스 혹은 테베 해가지고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이 있었던 나라는 이제 이집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의 형성 같은 것들이 이제 세계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발달한 문명이 뭐냐면 철기 문명이 되겠죠. 아시리아 문화를 이해할 때 뭐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이제 옛날에 아시리아 문명의 발굴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어로 나온 책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필요하시면 서지사항을 질문하시면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당시 19세기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옛날 그 니니웨를 비롯한 도시들을 고대 도시들을 발굴할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신상들은 나중에 그 루브르라든지 파리 루브르라든지 영국의 그 대형박물관 같은 데로 전부 다 옮겨져서 현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그 서양에 남아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이미 이슬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들은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상은 라마수라고 불리는 그 도시를 지키는 신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성벽 입구 문을 지키는 신상이라고 보는데, 사람 얼굴에 날개가 달렸고 다리는 4개를 가진 소의 몸체를 가진 그 라마수라고 하는 괴물인데, 이 라마수의 경우에는 측면에서 보면 다리가 4개인데 정면에서 보면 다리가 하나 더 있어서 실제로 조형상으로는 5개, 다리는 4개지만 조형으로 표현할 때는 5개로 표현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이 상은 길가메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인간이라고 전하는 그 근동 지역의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인간 길가메시를 표현한 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시대의 이런 조각들은 이렇게 조각으로만 이렇게 상을 지키는 건축의 일부 장식이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왕궁 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조상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아수르바니팔 왕의 궁성에 조용히 되어 있던 부조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왕의 사자 사냥 장면이 서서 사자를 잡거나 말을 타고 사자를 잡거나 활을 타고 하는 장면인데, 이 제일 크게 표현된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 언제나 보면 얼굴도 똑같고 자세도 똑같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왕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왕의 사냥 장면이 이제 궁성벽에 부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자세한 세부 사진을 보시면 장신구 착용하고 있고 칼 있고요. 사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이 뭐 엄청나게 좋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모두 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서요. 영국의 런던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마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왕의 머리에 이제 제갈 표현한 거라든지, 등잔은 없어요. 등잔은 없고 제갈과 고삐를 가지고 있고 안장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칼을 찾고 창을 찔러서 사자를 죽이고 있는데, 사자의 팔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말의 다리가 이제 겹쳐서 이렇게 겹치는 장면들을 굉장히 부조지만 섬세하고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 왕의 복식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사진은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아슈르바니팔 왕의 그 궁성 사자상냥 장면 중에서 죽어가는 암사자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게 화살을 맞아서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화살이 있고 여기 화살이 이제 찔러서 배를 관통해서 피가 여기서 또 나오는 장면들이 아주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기원전 7, 8세기에 이미 상당히 뛰어난 조형 양식과 그다음에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석조 기술, 석조 세공 기술들, 석조 조각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시대를 지나면서 그 이후에 뭐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중근동과 이집트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만 뭐 중근동과 이집트 문화 전체를 보려고 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맛보기로 여러 가지 이제 석조, 그다음에 이제 뭐 금속공예 토기 뭐 이런 것들을 맛보기로 몇 점을 봤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린 양정무 선생님의 2016년 난처한 미술 이야기 1권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필독서는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미술의 기원과 발전,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동양의 범주 이런 것들을 봤는데 첫 시간에서 얘기를 한 동양의 범주에서 오리엔트 미술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셨던 아수르바니팔 왕의 이런 그 부조들이라든지 이런 니느웨의 궁성 문화들, 우르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던 동양의 미술이었어요. 18세기, 19세기 대표적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그 사람들도 생각은 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근동 이후에 아시아 모든 지역이 다 동양으로 묶이면서 모든 동양이 하나의 동양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제국주의 발전시키면서 19세기, 20세기에 특히 이제 20세기가 되죠. 20세기에 이제 한국으로 진출을 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이 세계대전 와중까지 1950년, 45년까지 계속 그 제국주의를 팽창시키던 일본이 20세기 초반에 이 동양이라고 하는 범주를 모두 다 모아서 동양 미술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동양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60년대, 70년대 전쟁 끝난 이후에 동양 미술과 동양사라고 하는 것이 일본 학계가 주도를 하면서 이 중근동까지 전부 다 동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비판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사이드에서 의해서 밝혀지면서 서양의 우월한 눈 또는 지배계급의 우월한 눈으로 식민지를 보던 것들이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일종의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중근동과 아시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연구들이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양의 범주, 동양 미술의 기원 내지는 뭐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동양 같은 것들을 보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미술사를 중심으로 동양 그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